남편과 처제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두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에 젖은 네온 사인이 번져 보였고 그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지요. 남편은 셔츠 단추를 하나 풀어 헤치고 있었고 제 동생 미라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그 옆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저 장면을 직접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 먼저 저를 발견한 것은 미라였습니다. 그 아이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아주 짧게 눈을 감고 다시 떴습니다. 놀람과 체념이 섞인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산산조각 나듯 사라졌지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비가 더 세게 내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젖은 손으로 우산을 더 세게 움켜쥐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 뭐 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 몇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쪽을 힐끔 쳐다봤지만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듯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기 갈 길만 갔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없다. 오늘은 나만 제대로 보면 된다. 이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에 붙은 빗방울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많이 안 좋으신 일 있으신가 봅니다. 저는 겨우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많이 힘들 뿐이에요.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장면이 자꾸만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의 표정, 미라의 원피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기묘한 거리감. 내가 그동안 바보였구나. 아니, 바보인 척하면서 버텼던 걸까? 의심하지 않는 편이 덜 아플 거라 생각했던 걸까? 집에 가까워질수록 제 손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 오늘은 도망치지 말자. 적어도 내가 미쳐버리지는 않게 진실만큼은 확인하고 넘어가자. 집에 도착해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 젖은 구두에서 끈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린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에는 거실 스탠드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 한쪽에는 미라가 낮에도 입고 나갔던 짧은 가디건이 구겨진 채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 불이 확 치솟았습니다. 내가 차려준 밥 먹고, 내가 빨래한 옷 입고, 내가 빌린 전기 아래에서 둘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우산을 정리대에 걸고 젖은 코트를 식탁 의자에 올려두며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만은 피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따라 들어왔지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미라는 제 눈을 피하며 신발을 벗으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왔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목소리가 갈라진 채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벌써 들어왔네.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둘이 같이 나오는 거 봤어요. 공기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서 있는데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떨며 변명부터 찾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미라는 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피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겠다는 눈빛이네. 잠시 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늘 앉던 자리, 남편이 TV 보던 자리, 미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만지던 자리. 오늘은 그 자리가 모두 신문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지도 않았습니다. 잔을 꺼낼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에 젖은 머리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대신 미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그냥 우리 서로 좋아하게 됐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게 웃음인지 한숨인지 저도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좋아하게 됐어요?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예요? 제가 집 비우고 엄마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부터예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형부가 나 많이 도와줬어.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나 언니보다 형부가 먼저 사람 같다고 느껴졌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허리 수술 때문에 내가 지방 내려왔을 때, 그때 집을 비웠던 며칠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남편이 그제서야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미라가 힘들어하니까 얘기 들어주다가 그러다 사랑하게 됐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을 달싹거리기만 했습니다. 당신이랑은 요즘 들어 대화도 잘 안 되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말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실망 때문인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제 동생이었어야 했냐고요. 미라가 그제서야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이상한 반항심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다 가졌잖아.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사랑도 공부도 결혼도 언니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지. 나는 항상 문제아였고, 그래서 내 남편까지 가져가겠다고? 제가 되묻자 미라는 오히려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형부도 사람인데 마음이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언니가 형부 힘들다는 거 알면서 제대로 들어주기나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속여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나도 알았어요.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거. 사업이 기울고 빚이 늘어나고 자존심이 바닥난 상황이라는 거. 근데 나도 힘들었거든. 일하고 가족 챙기고 엄마 병원 모시고 내가 다 감당하면서 이 집을 버티고 있었거든. 하지만 그런 제 사정을 둘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겠지요. 우리 네 식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33, 남편은 37이었지요. 아이 둘을 데리고 전세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 집이 우리 가족의 안식처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15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세 식구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잠을 재웠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고생을 했고 저는 구청 민원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급을 보탰지요. 그러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무너지면서 남편의 사업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연체, 거래처, 대금 미지급, 신용불량 위기. 그때 남편이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했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되겠냐? 저는 한숨을 내쉬며도 결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과 예금 일부를 제 명의로 옮기고 남편의 빚을 일부 정리해 주었지요. 그때 저는 이 일이 언젠가 우리를 지켜줄 보험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게 오늘을 위한 준비였을 줄은 몰랐지만요.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온 것은 미라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미라는 여전히 여자가 다 됐네. 몸매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저는 민망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마른 체형인 저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진아, 너도 좀 꾸며라. 여자도 나이 들어도 여자야. 남편 눈도 좀 즐겁게 해줘야지. 저는 밥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한 게 좋아서요, 어머니. 옆에서 미라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단정한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언니처럼 못해요. 전 그냥 이게 편해서. 그 말이 칭찬인지 비교인지 애매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당신도 좀 미라처럼 화려하게 입어봐. 맨날 똑같은 블라우스에 바지만 입고 다니지 말고. 그 말은 분명 농담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농담이 나중에 이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참았지.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 근데 사람이 계속 참고만 있으면 결국 바보가 되는 걸까? 이상한 기류는 그때부터 조금씩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거실에서 다리를 마주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몸에 딱 붙는 반팔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남편은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채 휴대폰 화면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더 어색했습니다. 언니 왔네. 형부가 핸드폰 정리하는 법 알려주고 있었어. 미라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신 폰도 좀 정리해줘야겠다. 사진이 너무 많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폰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새벽에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TV 화면이 아직 꺼지지 않아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소파에 붙어 앉아 있던 두 개의 그림자가 빠르게 떨어져 앉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해요? 제가 불을 켜자 남편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TV 보다가 졸았어. 미라는 허둥지둥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장면을 일부러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 가족끼리 그러지는 않겠지. 결정적인 건 법인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 법인카드에 낯선 모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보니 미라가 알바 간다고 했던 요양병원 근처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했던 것들이 전부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퇴근 후 저는 일부러 그 모텔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쓴 채 골목을 돌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 거실에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둘이 정리해서 말해봐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해. 둘이서요? 응. 그럼 나는요. 제 질문에 미라는 아주 짧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언니 인생 살면 되잖아.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제 동생 입에서 듣고 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나가요. 저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제 귀에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정리해요. 두 사람 한 번이라도 나를 미안해한 적 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도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과 서류가 든 상자, 미라의 화장품과 옷들이 든 캐리어가 현관에 줄지어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 이 모습을 보고도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남자는 붙잡는다고 잡히는 거 아니다. 인연이 거기서 끊어진 거면 그냥 보내주는 것도 복이야. 그 말 속에 며느리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아들을 감싸는 온기가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대신 책임질 건 책임지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최소한 집 한 채와 제 이름으로 된 예금만큼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 명의로 돌려놓았고 남편 비닐부는 남편 단독 명의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투덜거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에 뭘 이렇게 따로따로 해.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혹시가 결국 오늘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가던 날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 대신 집 문제는 좀 좋게 얘기해보자.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이 집은 제 명의고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바꿨고 당신 빚은 그대로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대부분 정리됐어요. 남편은 그제야 제가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미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런 걸 미리 다 준비해 놨구나. 응? 혹시 몰라서.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안에서도 뭔가 하나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요. 둘이 선택한 길 끝까지 잘 걸어봐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함께 집을 떠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아주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은 집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식탁, 거실, 안방, 아이들 방, 그리고 미라가 쓰던 작은 방까지.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수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문을 열자 급하게 챙기느라 가져가지 못한 옷 몇 벌이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옷자락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러워하던 거 다 가져가 봐. 남편도 시댁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나는 이제 나 하나만 가지고 살아볼게. 거울을 봤습니다. 마른 체형에 평범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변호사가 말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남편 사업 관련 문제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가 최대한 덜 손해보게 하는 방향으로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처제분이 협의에 잘 응하실까요?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사랑이라면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값비싼지 이제 몸으로 좀 느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자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이상한 거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웃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꼴을 보여주고 말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는 말자. 최소한 스스로를 버리는 엄마는 되지 말자. 어느 비 오는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제가 단호하게 묻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라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여기저기 빚도 쌓이고 일이 잘 안 풀려.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변호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던 사이인데. 그래서요? 부부면 제 동생이랑 바람나도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매달리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과거를 떠나보내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장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네이비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검정 스커트.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보니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정규직 전환 채용 공고가 난 것을 보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서류를 출력해 파일에 끼워 넣고 가방에 담으면서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들러리도 아니야. 그냥 나로 살아보자.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감 캐치콜드 한다고 창문을 닫았겠지요. 하지만 이제 이 방의 온도는 제가 정하면 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을 동시에 잃은 여자를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모텔 앞에서 둘을 마주본 그날 진짜로 사라진 건 남편도 동생도 아니었다는 걸. 오랫동안 나를 버리고 살았던 옛날의 내가 사라졌을 뿐이라는 걸.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아주 작은 불빛이 하나 켜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언젠가 큰 빛이 될지 아니면 다시 꺼져버릴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줄 테니까요.